진도 예술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미 여러분도 다 체감을 하시고 능히 이제 아실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허물 없이 하겠습니다. 그 흑타령 부르는 분은 언제쯤 오시나요? 원장이 어디 가셨나? 그걸 듣고 이제 시작하면 좋은데 진도에 오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그림 자랑, 글씨 자랑, 노래 자랑. 이게 어느 고장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특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진도 출신에서 잘 아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 외가의 초랑에 가면은 벽을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동양화로 할 정도로 그렇게 흔했던 것 같아요. 그림도 그랬고 또 들녘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들 여자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지나가는 그 손님들이 지나가 그냥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흥했던 기억이 나고 또 그림, 글씨, 붓글씨 같은 경우는 서예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참 많은 서예가 화가들이 이제 배출됐는데 우리가 흥타령을 아까 듣고 싶어서 청을 했는데 이야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흥타령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슬프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흥은 깊은 한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과 흥은 동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한 속에 흥이 있고 흥 속에 한이 있는 그런 특별한 정서가 우리 진도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DNA처럼 뿌리 있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꾼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죠. 그건 또 화가도 많고 또 서예가도 많고 아마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다른 이 지역하고는 진도 국민은 DNA 다른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아요. 우리 영상 선생님이 오신 것 같은데 흥타령을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진도에 명창이신 우리 안정 박사님께서 특별히 또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네요. 네. 선생님 너무 선생님 너무 탈이 한 자리 하신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고 생아가 나한테 창밖에
언니 소리째 복합이자 언니 문자 타이고네 야 정철아 온리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라도 꿈속이요 이어쩌지 꿈이로다 꿈이 또 꿈이요 이 꿈도 꿈이로다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이유롭다 부담 없이 큰 아주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취바로 시작된 게 아주 행운입니다.
진도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풍경도 참. 그러니까 이 금방 아리랑도 들었지만, 진도 아리랑도, 흥타령도 들었지만, 이 감당할 수 없이 이제 기쁘면 되게 눈물이 나와요. 또 억장이 막히도록 슬프면 그게 또 헛웃음이 나오고, 이런 것이 잘 버무려진 것 같아요. 진도의 이 굿이나 노래나 춤을 보면 이게 다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흥은 곧 한에서 나오는구나. 또 한이 곧 흥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진도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이제 고립된 성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문화가 예술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진도대교가 생겨가지고 산독단단 안인토하는 데도 돼 있고 또 육지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배피안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고립되다 보니까 독특한 진도만의 어떤 예술들이 만들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도아리랑 금방 들었지만 그 어떤 리듬 이런 거는 조금 파도처럼 들어요. 파도. 물결이 풀어치는 것처럼 그렇게 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음의 가락은 진짜 값이 이렇게 흥겨운데 뒤에 남는 여운은 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그림 속으로 자라들게 한다 이거죠. 아리랑은 사실 우리 진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민족성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노래답게 여기저기 많은 지역에서 색깔을 달리해서 들려옵니다. 가령 경상도 가면 이제 밀양 아리랑이 있죠. 밀양 아리랑을 들으면 굉장히 이게 흥만 강조되는 것 같아요. 날전보소 하면서 흥만 강조가 되는데, 또 정상 아리랑을 들어오면 한없이 또 이제 축축 늘어져요. 그런데 묘하게 진도 아리랑은 그 둘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경상도 날전보소 하고, 그 치켜서 오는 흥이 있는가 하면 정선 아리랑 멋쩍은 또 한이 깊이 되어 있는 게 진도 아리랑. 그런데 그런 데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관광 축제를 만들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이어지게 해서 그 고을의 살림을 이제 보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리랑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는 게 말하자면, 또 정선 아리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데 유독 진도 아리랑은 사실은 그 성가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죽어있는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진도에는 이 아리랑 말고도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 많죠. 식경도 물론이고 또 다시래기, 마흔가, 진도 부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거를 가도 진도만큼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민속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특히 또 진도라는 이제 고유명사가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강강술래 하며 육자객이, 들노래, 진도 닭배놀이. 이런 경우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민속의 보원이, 향토예술의 성진이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만은 그 성과에 비해서는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라든가 예술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크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외지에서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에 드라마 정년이라는 걸 보면서 느낀 건데, 정년이를 보면서 그 여성 북극단 이야기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또 눈물을 같이 흘리거든요. 감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진도가 갖고 있는 이 보고들을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들을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오페라라든가 서양으로 말하면 뮤지컬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자산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그 진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군 살림하고도 연결되겠지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그 재벌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만 그렇지 참 안타까움이죠. 현실은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어떻게 국극단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 가치를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외지에서는 그게 들여다 보이거든요. 바라보이기도 하고 저걸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있지? 활성화시킬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연구를 하고 깊이 있게 각본을 짜가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진도 무대예술공원 같은 거를 이제 따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게 돈이니까, 경제적인 거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한 아이템이 보이면서도 현실화될 수 없은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K-팝 쪽 이제 하는데 K-팝 원조가 바로 진도가 갖고 있는 좀 전에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 K-팝 원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우리가 모색하고 찾아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제 진도하면 뭐니 해도 붓과 먹으로 만들어지는 그 서예와 문인화죠. 구수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남종 문인화의 이제 본산이죠. 그 아주 걸출한 거인이 이제 소치 화련이라는 것을 우리 진도가 또 품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나은 데가 이제 진도인데, 그분의 어떤 그 기회를 찾아서 이제 소전 손재현 선생이 이제 한국 서예의 그 금자탑을 또 쌓아 오셨죠. 진도 구세의 그 예술적 위상을 참 두 분이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이 또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우에 그림 쪽에는 소치 선생이 계시고 또 서예 쪽에는 이제 소전 선생이 계시는데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소치와 소전 선생이 연대적인 간극이 한 100년 정도가 나는데, 그럼에도 그 소전 선생은 소치 선생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받으면서 간접적인 그 가르침을 폭넓게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소전 선생의 글씨를 보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림. 붓글씨가 단순한 붓글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인 한 세계를 이루어하는 분이 또 소전 선생이죠.
근데 그 소치 스승인 그 세한도를 나름대로 이제 차용해서 모사한 승설암이라는 그 그림도 그려왔어요. 소년 선생도. 근데 여전히 그 본래는 그림이 아니고 글씨인데, 그럼에도 그 그림 속을 보면 세한도를 이렇게 흉내내는 듯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여요. 겨울나무가 두 그루가 앞에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돌담이 있는 기와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와집이 무슨 암자 같아요. 그 이름을 이제 승설암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제목으로 따가지고 그렸는데, 이 세한도하고 소전 선생은 굉장히 또 인연이 깊죠.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소전 선생은 그 어릴 때 크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예술하는 사람들은 배울기 뭐 십상인데, 이 양반은 어릴 때부터 유하게 아무 제한 없이 이렇게 그 세계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밑에서 한하게, 교회가 깊은 할아버지 밑에서 공부하면서 그 글씨 소질을 너무 심하게 알고 했었는데, 그 어릴 때 기억인데 얼마나 부자였냐면, 옥소라고 그 목포 다니는, 목포에서 이제 다니는 그 여객선이 있었어요. 어릴 때 기억이에요. 저도 그 배를 타고 목포로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유일하게 그 육지로 나가는 길이었죠. 그 옥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진도극장도 운영하기도 하고, 그날이나 진도중학교까지 이제 설립을 하시잖아요. 그때 진도가 하여튼 바쁘겠거든요. 그걸 왜 아냐면, 제 외가가, 외할머니가 손씨였어요. 같은 게 손씨 집안인데, 그분이 자유당 때 국회의원을, 그때는 민의원이었죠. 민의원 선거하러 다닐 텐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아주 참 옛날 자유당 시절이니까 벌써 50년 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외가에 내가 초등학생으로 있는데,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소연 선생이. 이제 선도도 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쁘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 소연 선생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 양반, 일대기를 잠깐 보자면, 일제가 한창이던 때 그 양정의수, 요즘 그 양정고등학교가 있죠. 거기를 거쳐서 대학 과정은 특이하게도 조선 외국어학원 그 도고 동문학과를 나왔어요. 그것도 좀 특이하죠. 이미 그때 20대에 벌써 조선 미술 전람회를 통해서 서해가 등단할 만큼 국부시 통달했으면서 계속 독일어를 배우신 거예요. 독일어를 배우는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간접적인 그 일제의 저항 의지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제시대는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독일어를 공부했다는 거. 이분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이 양반 그 사진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역사스러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학적이면서 장난기가 많아 보이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수는 골뱅이 같은 거죠. 이게 해학적인 면인데, 그걸 어디서 또 발견하냐면은 소전이라는 그 악어를 보세요. 힐소에, 힐소에다가 겨자 무친 전자에 이게 겨자 무친 전, 또 겨자 무친 전자를 주로 쓰는데, 또 어떤 때에는 통발 전자도 써요. 대중 밑에 완전 전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익사스러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겨자무침 절에는 보면 또 고운데 철로도 불리고 이 전자가 풀이름 찰자라도 불려요. 풀이름 찰. 그리고 향초 이름 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통발전자는 빛꽃이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연 선생은 이 통발전자하고 겨자무침 전자를 주로 같이 쓰면서 즐겼으면서 속으로 혼자 그렇게 익사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천진난만한 어떤 성격이랄까 그거 생각은 가만히 그 들여다보면 이제 보는 사람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가 겨자무침이 됐든 통발이 됐든 간에 대개 보면 이제 아치와 격조 또 고상한 의미를 쉽게 말해 통상적인 아오 성격을 감히 떨쳐버리는 아주 확경미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소전 선생은 근본적으로 소박한 그 시골 사회를 꿈꾸고 그런 조건이 두 갖춰진 우리 그 고향 진도를 항상 그리워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어렸을 때 일찍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객지살이 하면서 사람은 그냥 부득이다 하니까 그런 나무를 친 것 같기도 한데 아명이 또 판돌이죠. 판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재밌는 분이에요. 판돌이라는 어렸을 때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판돌이가 서해가 손재역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 건 해방 이듬해죠. 해방 직후부터 조선 서화 동해안을 만들어서 일본인들이 관리하던 그 미술계의 공백을 혼자 이렇게 몇 메워갑니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이제 이듬해 1948년 이듬해 대한민국 전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전이라고 하죠. 국전이 시작되자 서해 부분에 아주 책임을 처음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활동이 왕성해졌습니다. 그 중심 심사위원으로 많은 신진 인재를 발굴하면서 자신의 혼합체적 성격의 글씨를 오늘의 그 현대에 맞게 전위적 서해로 발전시키죠. 정말 이분 서해를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정말 독창적이고 아름답기까지 해요. 그림 같아요, 그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소전체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문 위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걸 과감히 그 한글을 또 소전체에 융합시켜가지고, 한글은 옛날에 부흥서체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소전체로 흡수를 해가지고, 독특한 그 한글 서예를 또 발전시키죠. 이게 소전체를 보고 있으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추사체를 또 많이 달아요. 추사 김정일 선생의 글씨가 또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추사와 소치와 그 다 합쳐놓은 게 또 소전체의 글씨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분의 어떤 족적을 돌아보면 추사체를 뛰어넘어야겠다 하는 욕심이 발견되게 돼요. 소전 선생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추사체를 뛰어넘지 못한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치에 몸을 담았던 거죠. 정치.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도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 대목을 저는 참 안타깝게 보는데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서예나 예술의 길로 독창해 왔으면
정말 추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 양반이 이제 서예를 특단히 그림처럼 그렸는가? 서화공원이라는 이런 운동을 또 펼쳐요. 글씨와 그림은 똑같다. 우리가 식약공원이라고 그러죠. 먹는 게 약이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서화공원이라는 말을 또 이 양반이 만들어냅니다. 글씨는 곧 그림이다. 그러니까 점과 선, 그 핵과 핵, 그 핵과 문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균형과 대비, 큰 계산에 의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소년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글씨가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서해 맹산, 바다에 맹세하고, 그러니까 서해 어룡동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바다에 맹세한즉 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맹산 초목지, 산에 맹세한즉 풀과 나무가 아는구나. 이게 유명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서해 맹산이라는 시조예요. 시조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우리 진도하고도 연관이 돼요. 이 서해 맹산을 지을 때 저는 감히 그런 추측을 합니다. 12천 나오면로 마지막 출전을 할 때 지었던 시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서해 오령도 바다에 맹세한즉 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맹산 초목지 산에 맹세한즉 풀과 나무가 아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비장하게 이런 글씨를 썼겠는가. 여기 그 글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글자거든요. 거의 또 그림 같죠. 그림 같죠. 그림. 이게 아주 유명한 이제 글씨인데 소전 선생의. 이게 나중에 진도에 문학관이라도 들어서면 나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요즘 흔하게 문학관이에요. 진도만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문학관을 설치하면 이수신도 끌어들일 수가 있고 그 문학관 속으로. 왜냐하면 이런 진도를 소재로 한 요 시가 있거든요. 이런 기가 막히게. 이대로 소년체 글자를 원용하고 이수신 정신도 원용해서 문학관에도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작품을 우리 진도 문학으로 수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호를 못지않은 문학관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진도는 문학관이 없어요. 우리 문화원장님이 그 내력은 잘 아시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진도에 소전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소전 미술관대로 운영하고, 저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소치 선생도 문이에요, 우선은. 처음은 문이에요. 시로 시작해요. 시서화를 이제 동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인학의 그 성격이 이 글을 쓸 수 없으면 문인학을 못 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문인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네로라는 양반, 이제 이 문인학을 4대부 하라고 하는데 4대부, 이 벼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또 문인학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린다는 거를. 그러니까 소치 선생이 나중에는 그 양반들 다 구름에 일어나느라고 그렇게 바빴어요. 그래서 직업화가 됩니다. 소치 선생이. 문인화를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거예요. 소비 계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걸 뭐라고 해요? 문자 빨이라고 그러는데 좀 약간 정말로 우리가 이제 화면빨, 뭐 그림빨 하듯이 문인빨이라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식자연하는 사람들 또는 양반 사대부족들은 기본적으로 문인화를 그렸어요. 문인화를. 문인화라는 게 뭐냐면 수묵산수예요. 수묵산수. 먹으로만 그래요. 먹으로만. 먹을 짙게하고 연하게하고 강하게 해서 먹으로만 그런 걸 문인화라고 그러는데 남쪽 문인, 그게 남쪽 문인화죠. 북쪽 문인화는 색채가 들어요. 색채가. 그래서 북쪽 문인화고 우리 진도와 남쪽 문인화잖아요. 남쪽 문인화의 대부가 이제 손치 선생인데 남쪽 문인화는 애초에는 먹으로만 했습니다. 수묵산소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서도 그렇고 색깔이 들어가죠. 색깔이 남쪽 문인화 원조는 색깔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문학 이야기할 때 더 이제 곁들여서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서해 오령동 맹산 초옥지 이게 참 부러운 글씨라는 거. 그게 이제 소전체의 완성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전 선생의 가장 이제 빛나는 그 대표작은 뭐니뭐니해도 백파진에 있는 전첩비라고 봐야죠. 이 전첩비 속에는 그동안에 그 한글 서체가 분서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백파진 이걸 전첩비를 써오면서 국한문 혼용체이긴 하지만 한글이 이 독특한 이게 모양을 가지게 된 거예요. 소전체 모양을. 그래서 단순한 궁서체에 넣는 한글을 이렇게 이제 회화성이 풍부한 한글 소전체로 개발해낸 점도 참 오롯이 소전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 한글 소전체만이 아니라 이 양반 이제 후진양성을 또 엄청나게 했죠. 여기 진도만 해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십 명의 사람 서예가가 전부 이제 그 문화라고 그러니까 참 엄청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안도에 얽힌 사연은 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일본가에 가서 수십 차례 그 쫓아다니면서 후지츠카 교수가 세안도를 가져갔는데 일본으로 그걸 되찾아오기 위해서 직접 일본으로 쫓아갑니다. 돈이 좀 있어지니까 또 가능한 이야기인데 안 돌려주는 거를 액을 복권해가지고 거기에 감독한 후지츠카 교수가 결국 두 손을 들고 다시 돌려줬다는 이야기죠. 후지츠카 교수는 경성제대 교수였어요. 동양철학 담당 교수였는데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전 선생이 정치에 발을 들인 바람에 참 그렇게 어렵게 가져온 세안도를 고려대교업자에 또 맡겨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요즘도 크게 달라지는 소문은 않겠지만 정치를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자금도 넣기도 하고 유권자들 표 하나 구하려고 엄청나게 또 노력도 돈이 다 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하여튼 그 세안도를
대기업, 고려대기업자한테 맡길 정도로 이렇게 살림이 부해오겠더라고요. 해당 후니까 제 생각은 진도중학교를 막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 무렵에도 진도중학 세울 때도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었던가 봐요. 갑자기 이게 살림이 궁해진 거 보면 그래서 그 정치에 발이 들었지 말고 서울에다가 아니면 광주쯤에다가 또 다른 학교 그 대학 비슷하게 세웠으면 교육자로서 충분히 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혼탁한 정교로 발을 들여놨던 게 저는 좀 안타까운 여전히 그런 부분이고 품격 높은 예술가로서 이대한 이름으로 이제 어필 금가탑을 세웠을 텐데 그 대목이 아쉬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화 또 하나 있죠. 박정희의 서해 과외를 했다는 거. 그래서 박정희 양반도 글씨가 아주 좋잖아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서연체를 많이 달라했어요. 그 아이가 딱 내릴 때 힘차게 그 들어가 있는 그거 소전체 비슷한 느낌, 또 강한 힘 이런 게 박정희 글씨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어떤 여의도 있고 예술을 이해하려고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유경수 여사는 박목월 선생한테 시를 배웠거든요. 그러고 보면 전두환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아주 달랐던 것 같아요.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게 가져온 이제 세안들은 어쨌거나 돌고 돌아서 해상 납부선에 들어갔다가 갑부의 아들 손색이라고 그 사람 통해서 지금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가서 국보 185대 있죠. 그분이 또 남긴 그 유산 중에는 대원군, 흥선 대원군이 그 별장을 또 사들여가지고, 당신이 살던 집 옆에 그 인왕산 자락에다가 한국 그 전통 가옥을 새로 건축해서, 대대로, 그런 건축 양식을 남겨놨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게 좀 요정으로 쓰고 있다고 해요. 그 집이. 그런 대목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가고 나면 반질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보 급의 어떤 예술품도 반질되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명성도 빛이 반질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호전생 선생에 대한 거는 이제 이쯤에서 끝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치 허련 선생으로 나와보죠. 진도 하면은 조금 이제 울림사방하고 하니까 중앙부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은. 근데 또 숨겨진 이야기도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수사 김정희 선생을 만난 게
소치 훈련 선생한테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예, 엄청난 행운이었지. 김정희 선생을 안 만났으면 오늘의 소치 선생은 없습니다. 예. 추사 선생 제자 중에 특별한 두 분이 있죠. 세한도를 선물한 이상적이하고 역관이었는데, 예, 이상적하고 소치 선생이었는데, 이상적은 세한도를 받을 만큼 또 갖게 됐지만, 소치 선생만큼 이렇게 갚지는 않았어요. 추사하고 소치만큼. 그러니까 소치 선생은 추사를 아버지처럼 보였죠. 아버지처럼. 그 정도로 엄청난 인연이고 또 절대적인 인연을 받았고, 그거를 누가 이제 다리를 놨냐면은 초기 선사인데, 초기 선사. 대흥사에 있던 그 초기 선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다리를 놔준 분이 초이예요. 근데 그 당시 보면 이 아고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초이라는 게 프로시잖아요. 프로. 어떻게 이런 아오를 썼을까? 초이. 더 기가 막힌 이 아오는 저는 또 추사라고 봐요. 가을출자의 역사. 추산이, 초인이, 이런 분들의 아오는 정말 감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도 없다. 이런 아오를 만들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빗길내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양천호 씨의 후예가 태어났지만 주위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숙부되는 분이 온 행실도를 주면서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그 원본보다 더 아름답고 세밀하게, 기가 막힌 이제 천재성을 발휘해서 그려냈죠. 그걸 가지고 초이 이 선사한테 갔더니 초이 선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양에 그 추사 선생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추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한양으로 서울로 올려 보내라. 응? 그래서 초이한테 부탁해서 이때부터 추사와 소치 파란만장한 평생 인연이 이제 이어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추사는 성균관 대사선으로 있다가 병조 참판에 오를 벼슬도 했어요. 병조 참판이면은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차관이죠. 국방부 장관은 판서니까, 장관은 판서니까. 근데 참판에 오르게 됐는데 옛날로 치면 요즘에도 그 진짜 살림은 차관이 다 하는 거예요. 차관이 이게 그런 벼슬까지도 올랐던 분이에요. 추사가. 그러면서 이제 초이 편에 그 아르바르를 해가지고 서울을 갔더니 추사는 바로 그 자기 별관에 초이를 묵게 하면서 그때부터 가르치고 제대로 이제 화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별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고관대작들 또 만나고 또 그 드나들면서 고관대작들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초상화도 그려주고 화책도 그려주면서 잘 나갔는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 송사에 연루돼가지고 추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지요. 유배를 간 것이 초기한테도 기회였어요. 기회. 그때 그 돛담배를 타고 조그만 그런 배를 타고 어선 같은 거 그래가지고 추사가 머무는 유배지로 갑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수업을 하고 수업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유배지에서. 한번 가면은 6개월, 뭐 또 7개월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림을 그렸던 거기서 유배지에서. 그래서 나중에 헌종인가 불려가지고 계곡 안에 들어갔을 때 헌종 앞에서도 소치야 그런 소회를 밝히죠. 그때 오로지 그림과 글씨와 그걸 배운 게 유배지였다. 대전 유배지에서 다 했다는 것을 실토를 합니다. 그때 그 초이 선생은 이제 단순히 추상을 소개했던 게 아니고 요 해남에 윤선도 지방이죠. 노부당 공재 선생이라고 윤두서 그런 분들의 그 그림을 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소치 선생이 그 공재 윤두서의 그 작품 중에 초상화를 보면요, 아주 저는 감탄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선명한 그 수염이 있는 그 기가 막힌 그 자화상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게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남 윤씨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러는데 유배지에서 이렇게 밑에서 아들 노릇처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무트로 이제 서울로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유배지니까 서울로 올라가면 추사 선생은 꼭 다른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먹고 살 수 있게. 소치가 먹고 살 수 있게. 그때 그 권건인이라고 영의정까지 지낸 분, 영의정을 지낸 분한테 소개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기별을 하면서 또 궁궐도 투자를 합니다. 궁궐도. 그 헌종에서 이제 또 수상을 받게 되죠. 궁궐도 다니면서 이런저런 그림도 그리고 제걸 권돈이나 영의정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그 인맥이 많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그 수요를 소치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으로서. 그래서 직업화가로서 비로소 아마 조선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소치 선생이 직업화가 된 거예요. 이게 헌종이 이제 근데 헌종이 승하고 철종이 즉위하니까 그때 가수로 풀려났던 추사 선생도 그 서울로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또 한경도로 유배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40초인데 소치는 이때부터 방랑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방랑벽. 김사단 못지않게 떠돌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항상 일거리를 갖고 또 찾아서 또 다니는데, 뭐라 하냐면 직업화가 돼요, 직업화가. 그러니까 떠돌면서 그림을 제가 필요에 의해서 그려주면서 방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시신이 또 발동했던 거예요. 천부적인 그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그 무렵부터 한 시를 씁니다. 이게 그 추사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시와 그림을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남종 문인화를 완성을 시키죠. 그래서 60에 이제 환갑돼서야 비로소 이제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그 울림 단방에 이제 정착하죠. 그 당시에는 조그만 이제 초가였어요, 초가. 울림각이라고도 하고 무슨 소화암, 작은 소자에 허씨그 허에서 암자에서 소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울림 단방이라는 그 말은 한참 후에 정착이 된 거예요. 소암이라는,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런 취향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허리언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문인화를 계속 그리면서 명나라 때 그 왕유라고 왕족 문인화의 선조가 있습니다. 그 양반을 흠모한 나머지 이름도 유라고 했어요. 나는 허유다. 그러니까 조선의 허유라고 스스로 이제 자임을 했겠죠. 그 허유로 고쳐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아오이 그 소치의 치는 또 원나라 때의 문인화의 달인인 황공몽이라는 그 양반 아오가 대치였는데, 그 대치의 건가는 사람이 되라 해서 이 추사 선생이 소치라는 이름을 대줬죠. 그는 한국의 대치다. 그래서 소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그 어리석은 바보라는 의미의 그 치라는 거는 또 역설적으로는 큰 깨달음을 말하는 큰 깨달음. 근데 또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이 있죠. 이 허씨 집안에 울림 전강에 그 대를 이뤄서 그 위산 허영 아들 혼자 그 남문허건 증서인 허문 오선 허진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서 울림 전강 학풍을 개설하고 발전시킨 그런 거는 여러 분이 잘 아시고 그 광주 화단에 이제 허집대가 허되면은 그 조카이 이제 천재 집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유별나게 관심을 두고 보는 대목은 시인 또는 문인으로서의 소치 선생님. 우리가 흔히 화가로서만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글이 더 좋은 거예요. 글이. 시가 기가 막혀요. 시가. 그래서 소치 선생한테 추사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이게 문인화의 정의예요, 그게.
문이나 갖고 있는 본질, 가슴 속에 만군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또 받아들인 분이 서치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비로소 그 소치실록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그 이름이 몽현록이었어요. 꿈몽자에 인연연자에서 몽현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죠. 장자의 유명한 그 호접진홍 내가 남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를 꿈을 꾸잖아요. 호접진홍 거기서 이제 따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몽현록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몽현록은 환갑에서 72세까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쓴 것이고 또 72세부터 돌아갈 때까지 그 나중 이야기는 소견록이라고 해서 또 씁니다. 그걸 또 한데 묶어서 소치실록이라고 다시 또 정리를 해요. 그게 이제 자서전 같은 건데 그 전에 진도에서 살던 그 박의진 소설가가 있었죠. 그 꿈이로다 하얀일세 그것이 바로 이 몽현록에서 나온 몽현록 그대로 그 꿈몽자의 인연연자죠. 이 박의진 작가는 이름을 그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꿈이로다 하얀일세가 그대로 몽현록이에요. 몽현록.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대목이고 그 제가 잘 아는 작가인데 박의진 뭐 인연도 많죠. 근데 여기 아까 오면서 문득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참 너무 빨리 갔구나. 여기 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쳐서 진도에서 살만하니까 데려가더라고요. 그때 장례식 때도 왔었는데 영케이 자료를 또 구했던가 봐요. 쓸 때. 근데 이제 그 문화일보에 연재할 때는 소설 연재 소설이니까 없는 것도 붙여야 되고 또 재미있게 또 해야 되니까 이 자료하고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신기할 정도 몽현록이 꿈이어도 하얀일세 그대로 사용해서 썼다는 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화가가 이렇게 길게 꼼꼼하게 정성 들여서 쓴 자서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향기롭게 또 정성 들여서 자기 자서전인데 자서전 같지 않은 또 소설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또 희곡적인 면도 있고 그게 구성이 침이 돼요. 한문으로 썼을 때 요즘의 현대문학처럼 치밀한 구성에 의해서 아주 정성 들여서 썼다는 거. 그러니까 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또 소치작자라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시집이에요, 시집. 또 수필집이면서 또 일기고 이게 문학적 가치는 소치 이 잡저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몽현록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했으면 뜻밖의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와 다정하게 며칠을 쉬는 동안 문단한 것을 엮어 몽현록이라 하였다. 이렇게 자서를 쓰거든요. 버림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건 허구예요, 허구. 소설적 허구를 자기가 이렇게 문단 형식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만났던 그 고관 대작들 있죠. 고관 대작들이 여기 이 울림산에 찾아온 것처럼 허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작품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신문학이 들어오기 전인데 벌써 까마귀 산 건데 그래서 이 사람
참 작가적인 또 시인적인 그 소양이 참 풍부했구나. 능력이 출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벽한 그 유해진을 다루는 진도 출신의 이게 평민 신분이었던 그가 오직 그림솜씨 하나로 임금을 아련하고 당대 최고의 군문세도가 등과 교육했다는 사실은 문자 그대로 꿈 같은 일로 회화되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꿈 같은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꿈 같은 일은 추사 김정일을 만나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 일이고, 그래요. 이 작품 곳곳에서 기록물을 보면 소치는 추사를 평하기를 말을 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망연해질 뿐이다. 그 정도로 존경하고 따랐어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이런 분이 살아있는 신이 생물 같은 존재죠. 소치 입장에서는 말을 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망연해질 뿐이다. 그렇게 스승을 회고하면서 헌정을 배워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솔직하게 말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추사 선생님의 적서에 함께 있으면서 저는 그림 그리기, 시 읽기, 글씨 연습 등의 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추사가 얼마나 엄청난 선생님인지를 딱 눈에 보이듯이 보여야 되거든요. 추사는 항상 소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서와 일체를 꼭 붙들어 주게. 시와 글씨와 그림은 하나. 붓과 먹만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는 결코 거칠해서도 안 되고, 큰 칼을 휘두르는 날카로운 검객처럼 일필휘지로 끝내야 하느니, 벼르 위에 붓을 적시고 먹을 가는 행위 자체가 바로 돌을 닦는 것이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해진이니까 어때요? 철저한 개인 교수이잖아요. 혼자 놔두고 개인 교사 노릇을 한 거예요. 한 번씩 가면 6개월, 7개월씩이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를 봐야 된다 같아요. 유해진에서 소치.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게 제대로. 그러니까 이 소치가 훌륭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다시 한번 음미해도 기가 막히게 시사와 일체를 꼭 붙들어주고. 근데 아까 우리가 호전 선생 이야기할 때는 호전 선생은 뭘 강조했냐면 서화 동인이라고 해서 글씨와 그림은 한 뿌리다. 그러니까 호전 선생한테는 약간 좀 불행하게도 글은 좀 보였습니다. 글. 문학적 소양은 소전생은 약간 갖고 있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글씨를 그림처럼 써라. 그랬던 것처럼 글과 그림은 아주 출중했을지 몰라도 소치가 갖고 있는 글솜씨, 소위 문학적 소양은 좀 등한시했거나 없었거나 그랬던 것 같은 느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글과 그림만 치중했어도 되는데, 소전 선생은 아까 계속 대표에서 아까 한 정체에 너무 깊이 박아버리고 발을 들여놨고, 또 다른 이게 한문을 많이 팔았어요. 그 대목이 오늘날의 소전 선생의 글씨가 너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의 소전 선생의 성과는 좀 떨어지는 그런 동양인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사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소천 선생은 추사 선생이 가르친 대로 큰 칼을 휘두른 날카로운 검객처럼 일필이지로 문인왕을 그렸고,
벽에 붓을 겹치고 월간 행위 자체가 바로 도를 닦는 것이네 하는 이 가침대로 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소치 선생은 문인화의 아주 먼저로 아버지로 하는 이제 우뚝 자리에 둘 하는 거라고 봅니다. 또 추사는 뭘 가르치냐면은 사군자를 백분해서 그리게 했어요. 사군자는 이제 매란 북쪽이죠. 매화, 남초, 북화, 대나무인데 매화에서는 높은 인간의 품격을, 또 남초에서는 운치 깊은 그 아름다움을, 북화에서는 은은한 향기의 그 은희를, 대나무에서는 굳은 기주의 그 절개를 배우게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군자를 그리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품고 있는 뜻을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매화와 이제 난초와 대나무와 북화 안고 있는 그 뜻을 계속 되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품격이 고상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풀이하니까 그림까지 그리게 해서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제 평가를 하냐면, 조선에서 화려의 그림이 가장 훌륭하다. 또 압록강 이동에서는 화려를 능가할 그림이 없다. 이게 극찬의 경찰을 합니다. 추사 최고의 대가가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더 이상 더할 게 없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그 극찬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추사는 인간 화련을 본 거예요. 화련의 인간성이 그 정도로 맑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성격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과, 그러니까 예술과 인간이 하나로 아주 일치되는 사람이 또 소치였던 것 같아요. 그 제주 유배 시절에 그렸던 그 소치 화련 선생의 제주라는 그림을 보면요, 제주도 한라산 이제 눈이 덮인 한라산을 보면서 그린 그림인데, 지금 봐도 가슴이 설레도록 진짜 그 문인화의 아주 절정 제주라는 그 산수화를 보면은 안개 낀 겨울 안개죠. 이게 안개 낀 산마를 천년에 내서 이 그림은 이 한라산을 베게 되고 하얘요. 한라산이 하얀 연두판인데 봄이 오는 듯 말 듯 한 듯한 마을 풍경이 앞에 깔려요. 이 환상 속에서 그 꿈의 어떤 실상을 보는 느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저는 아주 이 그림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림도 그렇거니와 허련이 그 아까 말했던 소치 잡죠. 거기에 보면 주옥 같은 시편들이 이제 한글이 아니고 계속 많아지는데, 번뜩이는 그 단상이나 얘기가 성경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 중에 제목이 또 재밌는 거죠. 작시유감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시를 지으면서도 이게 만만치 않는 세계구나. 글을 짓는다는 거,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글을 지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뭘 쓰려고 그러면 막상 참 힘들듯이, 이 작시유감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우리 그 원장님이 낭독 해볼래요? 네, 지금 한번 낭송해보겠습니다. 작시유감, 시를 지음에 있어 느낌이 있어야 가장 영롱한 곳에 살아있는 명언이 있으니 깊은 공을 쏟지 않고 쉽게 말해선 안 돼. 오묘한 경기에 들려면
응당 호랑이 굴 더듬떠이야 하니 좋은 시를 쓰니 어찌 용문산 뚫는 공력보다 덜하랴. 박씨가 했습니다. 네. 이걸 들여다보면요, 그냥 느껴지지요. 시가 얼마나 어려운가. 문학을 대한 마음이나 태도가 이렇게 치열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시를 쓰는 기본을 그 작시법을 그대로 보여줘요. 가장 영롱한 곳에 살아있는 영혼이 있으니 깊은 공을 쏟지 않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되네. 여기 이제 시를 쓰신 분들 또한 계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시 한 편 쓰기가 얼마나 힘든가. 어떤 때는 쉽게 써져요. 써지니까 다시 또 들여다보면 더 어려워지고 또 다시 보시려고 하면 더 또 어려워지고 그게 이제 문학의 세계였습니다. 좋은 시를 쓰니 어찌 용문산 뚫러 없는 것은 이거 맞아보기 좀 심하긴 한데 용문산을 뚫는 그런 공력보다 덜하랴.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문장 하나하나를 공부해서 썼다는 이야기죠. 이 분이 시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나중에 어디 문화원이나 어디서 자료를 가져가지고 이분의 시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집 한 권을 골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학관이 만들어지면 이분도 한국 그 시단의 원조일 뿐만 아니라 진도 문학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또는 현대 문학을 했던 그런 분들만이 문인이 아니고 문인화를 그렸고 또 시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분도 엄연히 진도 문학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분 작품들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자세나 위치가 어느 경지에 와 있는지를 충분히 이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앞에 그 시편을 통해서 그 시 작품들은 50대의 중량적 시만 때 대량 생산되는데 많이 썼어요. 보니까 이는 마치 김사카시 가는 데마다 시를 썼던 것과 비슷한 형상이다. 하지만 소치는 끌로 조각하듯 아주 정성스럽고 반듯반듯한 붓글씨로 꼼꼼하게 그것들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매화라는 시 한 편을 더 감상해 봅니다. 어때? 뒤에 분 한번 해보실까요? 대화시를 좀 예, 매화. 쓸쓸한 꽃잎이 근심의 단청을 이루며 2년 따라 꽃피우니 봄의 지병품들이 조합한다. 아름다운 이인처럼 금태두른 집에 산 분수더라도 언제든 이파리 밑에 버려서 황량해질 수 있는 감사합니다. 이것도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가 막혀요. 매화꽃이 피었는데 벌써 지는 꽃잎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화사한 매화꽃이 바라오면서 꽃을 벌써 그 꽃잎이 지는 경력을 읊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흔히 거기에 매화꽃에서 그 황홀경에 빠질 뿐인데 그 지고 있는 그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 시서에 관한 시선이 아니면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한 경지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완성도 높은 시들을 쓰고 소치실록 같은 장대한 경우를 또박또박 정갈한 붓글씨로 써서 남긴 화가로는 한국 최초이며 거의 유일하다. 그 이후에도 이런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 이 또한 추사 김정이라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갈과 같은 인문학적 소양의 결과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진도문학의 뿌리는 소치 헌혈을 거쳐
멀리는 추사 김정희에까지 다 닿는다고 감히 결론 줄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족자를 더 붙여서 오늘의 진도 문학을 잠깐 좀 언급해 보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만만치 않은 문인들이 많은 곳인데 진도가 그래도 문학관 하나가 없다는 유행처럼 바꿔지는데 그게 유감이 아니라 진도 문학의 깊은 뿌리를 둔 소치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한과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 진도 문학에서. 그래서 진도 문학과의 행위를 들어서기라도 되면 소치 선생을 어떤 진도 문학의 뿌리로 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추사에까지 가다 또는 이충국도 충국 이순신도 아까 말했던 이 시를 쓴 사람이에요. 가령 12청 나온 대로 전투에 임한 전에 서해 의령동 맹산 총옥지 이런 분들도 진도문학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한 옆구리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곳이 문학적으로 풍성한 곳이 진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도문학관은 그 어느 곳의 문학관보다 자산이 풍부한 곳이에요. 자산이 풍부한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고 하다 보면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민속과 또 흥달까지 불러주었지만 그 모든 가사들이 문학적인 거예요. 문학적인. 그러니까 살아있는 문학관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전시만 끝나는 게 죽어있는 그 문학관이 아니고 어디 가면은 문학관이라고 지어놨는데 사실은 텅텅 비어있고 쓸쓸한 끝이 없어요. 근데 진도문학관은 그런 식으로 꾸며놓으면 가령 흥타령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런 글씨들이 걸려있고 또 문인화가 걸려있고 이게 생동감 있게 막 할 수가 있으면 한국의 어느 문학관보다도 훌륭한 문학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예. 부조가 제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진도 문학의 뿌리 찾기라는 차원에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예. 말씀하시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저도 진도사님이지만 사실 김승열 소설가는 오늘 강의가 있다고 해서 김승열 네. 너무나 그 작가님에 대한 저서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고 들으러 온다는 게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지금 공공도서관이라서 수빈 작가님의 작품이 몇 권이나 배치되어 있는지 있으면 한번 기회에서 읽어봐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갖고 또 진도에 있는 오래된 서점에 가서 혹시 그 작가님의 작품이 있는지 또 알아보더니 거기는 제가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를 듣고 제가 그 작가님 강의 중에 불쑥 저도 모르게 제가 강의를 끊는 그런 결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소전 선생님의 소전 선생님의 서해 맹산이라는 그 작품을 보여주면서 그거는 그 시를 벗어나서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소년미술관을 가면 좀 아쉬운 점이 왠지 그 공간에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왠지 소년미술관은 그 서해가의 그 훌륭한 그런 거를 느끼면서도 왠지 박제된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많죠. 네, 막 들어가면은 흉상이 있고 밑에가 짧은 일생은 요거는 저거예요. 예. 네, 이제 이 문구가 있어요. 예. 근데 오늘 강의 중에 지금 그 내용을 진도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바람 파도처럼 넘실넘실한데 예. 이런 것처럼 그런 문구보다는 좀 문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죠. 네, 이런 생동감 있는 새로운 변화를 예.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예. 그러면서 예. 또 수용해서 좀 예. 다르게 변화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에 문학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너무 박제된, 네? 어디 그 기념관이나 문학관이나 예술관을 가면 너무 박제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생동감 전혀 없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고, 내력이 붙어 있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그 문학관을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한데 진도이고 문학관이 그런 전국의 어느 곳 못지않은 가장 유명한 문학관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는 저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게 말하자면 얼마나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MLB 농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현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북쪽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북쪽문이라는 없거든요. 예. 잘못된 것이니까. 아니 자료에는 저도 이제 이세 분야를 잘 모르는데 자료에 보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더라고요. 예. 나뉘는데 이시연인가 이사훈입니다. 이사훈 그분이 북쪽 문인화를 이렇게 원조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세계고. 예, 북종화, 남종화하고 그 남종화에서 또 나눠지는 게 문이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북종문이라는 없는 거고요. 그건 좀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죠. 저도 이제 그 화단 쪽은 미술 쪽은 문이 아니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선생님이 그 문학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진도에 문학관이 생겨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근 내가 느끼는 생각들은 진도에는 그 말하면 화가들, 국가가시는 분들, 문화가들도 많이 있고 또 해남에는 우리나라에서 시인들이 가장 많고 맞아요. 또 장흥에는 소설가들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이 남도 벨트가 장흥으로의 더 강질의 청자부터 해서 해남의 시인들, 진도의 그 문이나 내지는 남조나 그리고 국악에 대해 많아서 우리 어떤 문화예술을 지키는 게 이 남도 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에는 문인들은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지만은 문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학관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유배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문학관이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하고 있는 그 청사진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문학관이 생기는지. 좀 전에 강조했듯이 소치 선생님이 시 작품이 많더라. 그래서 진도 문학의 뿌리가 아닌가. 소치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유배지이면서도 걸출한 또 그 유배자들은 그게 안 계세요. 문집이 없어서. 이를테면 저희도 하면 추사가 계시고 또 강진하면은 다산 정장 선생이 계시고 또 완도하면은 홍일도의 윤선도 선생이 계시듯이 묘하게 거기는 걸출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유배를 어떻게 했냐면 서당을 했어요. 서당을.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이렇게. 문학적 기운들이. 그리고 유배지라고 해서 굉장히 막 그
위리 안치가 아닌 한 자유로운 게 있더라고요. 사당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한 거예요. 생활 범위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학식을 많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이렇게 퍼뜨릴 수 있던가 봐요. 그러면 강진 다산 선생을 예로 들면 또 그 외가가 해남 유시들이에요. 다산 선생의 외가가 해남 유시들이라서 그런 유배 생활은 좀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하면서 500권이라는 책을 거기서 저술했잖아요. 뭐 권수야 따지보면 별거 아니겠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얕고 작은 것들이지만 굉장한 저술 활동도 하고 서당을 하면서 후배를 양성하고 그 지역에 말하자면 문양을 막 벽수게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에 그러한 분들이 와서 만약에 유배를 했으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 문화적 분위기가 또 배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영향도 간접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혼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문학관을 하면 입체적으로 그 소치 선생을 무시해서 진도와 관련된 소위 선각자들의 문학적 어떤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합류를 시킨다는 거죠. 효적으로 활동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래서 흡수하고 해서 아까 말했던 민속과 국악과 이거를 이렇게 영상으로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발달됐으니까 이게 소리로 이렇게 항상 틀고 그러면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유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문학관 운영에도. 근데 이제 문학만 하자 해놓잖아요. 썰렁해요. 어딜 가도. 그리고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공주에 지금 마법사 근처에서 작업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논상만에도 김용신, 박범신 문학관이 따로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수십억 들여서 했는데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 게 말하자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행정적으로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짓는다고 해서 막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걸 운영할 것인가. 그런데 아까 말했던 제 그 방법들 원용을 하면 충분히 활성화된 좋은 문학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걸쳐서도 유일한 어떤 진도 문학관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 소개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벌써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잊혀진 작가에 말하자면 잊혀진 작가 75년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소설이 당선돼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대중적으로는 김홍신이나 특히 박범신이나 많은 내 친구들인데 많이 널리 알려지니까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지만 저 같은 이제 순수 문학을 지향하고 상업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능력도 능력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잊혀질 수가 있는데 80년대에는 올해의 최다 작가로 문학사상에서 선정되게 돼 있었어요. 그만큼 활발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달아난 말 같은 경우는 영화도 됐었고 또 그 이름 있는 유현목 그 조감도 하던 갑자기 생각이 그 영화가 됐었고 여기저기 문학지에는 연재를 좀 하고 해서 현대문학에도 연재를 했었어요. 현대문학에도 연재를 했었고 용성이라는 걸 현대문학에 1년 동안 연재를 했었는데 그 나중에는 시킨 곳으로 이제 입사하고 바뀌어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런 순수 문학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잊혀지게 돼요. 대중적으로 이제 창업적으로 내가 책이 장사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그 한강 그 노벨상 때문에 많이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 대단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한강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한강 아버지 한승원 선배가 광주에서 이제 중학 선생님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데뷔한 지 한 4년 정도 됐나? 5.18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니까. 예, 어느 날 이렇게 놀러와가지고, 광주에 놀러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술 마셨어요. 한승원 선생하고. 술 마시고 집에까지 갔는데, 응? 술 마시고 그때는 이제 뭐, 만취를 하잖아요. 새벽까지. 아침에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일어나라, 인사해라, 인사드려라 하고 이제 했더니, 초등학생이, 안녕하세요 하고 학교 간 거예요. 걔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함승원 선배하고는 굉장히 큰 인연이죠. 초치 상태에서 내가 이제 허튼 소리 하나 했어요. 아이고, 형님도 작가로서 성공하려면 서울로 오셔. 여기 광주만 해도 일단은 이제 시골이랑 마찬가지. 그때 내가 데뷔한 거는 서울에 있는 중앙일간지 5개 군데밖에 신춘문예가 없었어요. 굉장히 귀한 때예요, 말하자면. 지금은 뭐 지방마다 다 이제 신춘문예라는 게 제도가 권리 확산되고, 또 그게 큰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 뭐 책으로도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울로 오시라고, 나는 허튼 소리가 제대한 소리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분은 꽤 아프게 들었더라고, 이거를. 그리고, 지금 내가 안 올라가면 난 영 묻힌 초의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몇 개월 후에 다 정리하고 서울로 와버린 거예요. 서울 또 수유리에서 힘들게 이제 살았는데, 저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식도도 딸리고,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한강이가.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동생들도 서대로 살았어요. 동생들도. 그때 조선대에서 다니는 또 자기 여동생도 있고, 뭐 요즘 뭐 요란한 목사 동생도 즉 형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즉 형이 자식처럼 막내 아들처럼 이제 막내 동생이니까 자식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 종교적 갈등이라는 게 참 집안마다 헤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유교 집안으로서 제사를 아주 끔찍이 모시는데, 어느 날 와서 말이야,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면서 폄훼하고 그 아버지처럼 가르친 형을 무시하는 인격적 모독을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는 안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돈이나 무슨 다른 걸로 의의가 상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별거 아니면. 근데 입으로 하는 그 치명적인 말들은 씻을 수가 없는 게 인격적 모독 같은 거. 아마 그랬으리라고 봐요. 몇십 년 안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 인연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었고, 그때 다행히 힘들게 수의를 사는데 일단 갔었어요. 수의를 제가 가봤더니 다세대 주택 같은데, 그때 그 한강이가 굉장히 공부를 또 잘했나. 중고등부 다니면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풍문여고 같은 다니고 그랬는데 연대를 전부 장학으로 다녔어요. 연세대를 장학으로. 그러니까 똑똑한 딸 덕분에 그 얼마나 보기에 여기에. 그러니까 힘겹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애들 다 키운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와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서울에는 이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문학적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는 여기 승도 타고, 그때 이제 김현 선배가 우리 진도 출신이잖아요.
근데 문학가치성에 자주 쓰다들면서 전라도니까 만만하니까 이제 동양에 김현 씨가 영향력이 좀 있었어요.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친해가지고 여기 발표도 하고. 근데 저도 김현 씨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있었어요.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이 무렵에 극성했잖아요. 민주화운동이 대마하고 무인들도 파가 있었어요. 파가 현실 참여파, 순수 지향파. 근데 순수 쪽에 문학과 지성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토익대가 김현 선생인데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김현 선생이 김동열 선생을 보고 싶어한다. 딱 오늘이 아니라도 언젠가 하여튼 찾아뵈라. 이거 내가 후배니까. 한참 후배죠. 근데 김현 선생 얼마나 반가워, 동양이니까. 신춘 출신은 아무도 그동안 없었는데, 제가 전화도 있으니까 반가워서 이제 연락을 인편했는데, 내가 철이 없고, 교만했잖아요. 철이 없고, 교만. 그리고 세상을 별로 살 줄 몰랐던 거예요. 딴 사람 막 잡으려고 난리 법석을 피운 사람인데, 내가 그때 현실 쪽이었어요. 참여파 쪽이었어요. 말하자면 지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철이 없고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큰 대의에서 벗어났는데 그때는 그걸 또 붙잡고 현실 쪽에 운동 쪽에 그랬어요. 우리 김대희 선생님 가령 무인 섭외하면 선언하면 거기 꼭 들어가고 이럴 때면 그런 식으로 현실 쪽에 하다 보니까 등한시했어요. 김현 선배를. 안 그래서 굉장히 말하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동양이니까. 그리고 취향이 똑같대요. 다른 사람, 아는 사람 보면 김현하고 취향이 비슷하대요. 술 좋아하는 거, 생김새까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했을 텐데 서로 형님 동행하면서. 그런데 내가 철이 좀 들고, 이 좀 찾아뵙고, 이제 해야지. 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안 달리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동양으로서 으쌰으쌰 굉장히 힘이 났을 거예요. 서로 재밌게 살았을 것 같은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게 2년은 함부로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말만 하니까 가버리는 거. 그게 그러니까 두고두고게 저는 이제 한처럼 쌓이더라고요. 생전에 계실 때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있어요. 그러면 멀리서 공부에서 우리한테 강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